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그야말로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일 텐데요. 후보 등록 뒤 첫 판세에 대한 여야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판세 자체 분석. 서울은 48곳 가운데 우세 경합 우세가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21곳입니다. 경기 60곳 가운데 민주당이 51곳 경합 또는 우세, 국민의힘이 7곳. 자, 인천은 14곳 가운데 경합 우세가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11곳. 자, 저 정도면은 수도권 122개 가운데 국민의힘이 20곳, 민주당이 97곳인데 이게 모두 양당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렇다는 건데 지난 21대에 재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지는 이제 범민주 네. 정당이 의석수가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180이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 자체 분석이 저렇게 수도권에서 19석을 우세 지역으로 잡았는데 네. 사실 저걸 잘 뜯어보면은 경기 지역의 한 서너 곳 정도는 박빙 내지는 민주당 우세로 근서 우세로 나오는 지역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이제 분류한 것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허수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판세가 정권 심판론이 관통하면서 완전히 요동쳐서 한 달 전 상황하고는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애초에 정권 심판론이 워낙 프레임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 등등 때문에 기가 한번 꺾였다가 국민의힘이 반등했다 다시 지금 뒤집힌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그야말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선거 당일 투표율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뭔가 양당의 심판론 또는 뭐 지원론 좀 실망한 그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은 4년 전 수준을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추이를 보였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 달 전에 민주당 공천이 그야말로 막 이 충돌하면서 판이 한번 요동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곳곳에서 이기는 조사들이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문제와 그 전부터 있어왔던 정권 심판론 이것에서 민주당 공천 실패가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가요. 실시간으로 또 국민들 목전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 이게 정권 심판해야겠구나, 정권 견제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대통령 발로 혹은 집권 세력 발로 이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한 번 요동을 쳤던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정권 견제론이 높았던 것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게 타오르는 그런 형국인데요. 주목할 것은 공천 실패는 어쨌든 마침표를 찍고 이제 잘했든 못했든 이제 총선으로 가는 거고. 과거 일이 됐고요, 벌써. 그다음에 막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 내지는 후보 사퇴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정권 심판론은 사과해서도 안 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심판론이면 심판을 해야 끝나는 거죠. 근데 총선 직전에 정권발로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붓으니까 이거는 참 반등할 수 있는 다른 전략으로도 안 되고 이건 뭐 사과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의 소극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조금 덜 올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아주 높아버리면은 그건 오히려 소극적 지지자까지 보수 결집이 맞불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0대 이상 유권자가 적극 투표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의 결집 또는 뭐 정권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60대 투표율은요, 최근 20년 동안 항상 이제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고요. 이 반등폭이라 그래야 될까요? 낙폭, 반등폭이 매우 미미한.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60대 이상 투표율은 높았고, 보수가 아주 약진할 때도 60대 이상 투표율은 높았고요. 오히려 이제 20대 투표율, 또 30대까지의 투표율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았고, 아주 늘 낮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투표율이 거의 한 40% 이상 치솟는 그런 거라서, 낙폭 기준으로 보면은 20대가 매우 크고요. 60대 이상은 보수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투표율은 크게 낙폭이 없었다. 자, 선거철 고개를 들면 진다. 그만큼 겸손하고 유권자에게 고개를 유난히 숙이는 그런 계절인데, 자, 여야 모두 표심 이동에 영향을 미칠 대형 악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지금 아까 언급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국민의힘의 악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24일 물가 급등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죠. 34.9, 이종섭 주호주 대사 17.1, 유난 갈등 9.7, 의료계 파업 9.1,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4.8 등입니다. 자, 뭐 역시 물가 급등 민생 문제,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민생 문제도 정권 견제론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표에서 보시듯이 이종섭 전 장관 그 호주 대사 임명 문제,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 회칼 문제.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은요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생 문제도 정권 견제론의 이제 한 축이라고 한다면, 경제 잘못하고 있다, 물가 높다, 그런데 대파 들었다, 뭐 870원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정권 견제론의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심 축이기 때문에, 다른 거 사안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저게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견제론을 저렇게 항목을 나눴을 때 저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서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거센 거죠.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가서 875원 대파, 내가 장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된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각에서 대파는 무슨 죄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파 한 단위 얼마냐부터 해서 뭐 이수정 교수는 한 뿌리 가격이다 이런 얘기했고, 조국 대표는 대파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의 저 875원 저 발언은요, 항상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수해가 나가지고 신림동에 가셨을 때도 거기서 구두 신고 이 모녀가 죽었잖아요. 사망한 그 집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은 참모들이 그거 다 준비를 하거든요. 메시지도 준비하고 갔을 때 복장부터 다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저 875원 발언은 소위 말해서 기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더 심각한데, 근데 왜 무너졌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치로
그냥 바로 오더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국정 운영 시스템이나 기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게 그냥 단순히 아니 물가도 저렇게 왜곡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시장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 또 대통령이 아는 척까지 해버리는 요 문제에서 저거는 기본적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대통령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죠. 누가 불쑥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 기획 일정이거든요. 네. 대통령 일정이. 자, 반면 주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최상병 사건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고 그 이슈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그리고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또 청년층을 자녀로 둔 부모 세대가 특히 분노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석 출국 금지 사실 지명 이후에 알았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최상병 순직 사건은 조그마한 사고다. 전 해병대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되냐. 자, 조그마한 사고다. 저 발언이 좀 말씀하신 그 공감 능력, 공감 지수,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저게 조그마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이 부를 파장이 상당히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다. 네.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예. 뉴스를 접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라 그러면은 보통 행정관.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을 얘기합니다. 저게 그냥 행정관 얘기가 아니고 수석급 이상의 얘기거든요. 익명을 요구로 한 말. 그죠? 그래서 네.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수석급 이상입니다. 근데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 참모가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저 시각은 첫 번째가 이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영토를 지키고 또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네네. 대통령실의 기능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의심되는 거죠. 저거는 법률적으로나 워낙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걸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과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자인한 얘기를 하고. 아울러 애초에 방산 회의 때문에 왔다던 이종섭 호주대사, 그런데 그 회의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래 갈 때 호주대사 갈 때 이런저런 막 뉴스가 되고 말이 많았지만 4월달 공관장 회의 때 와서 신임장 받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산 회의는 계획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막 그냥 비판적으로 하고 정권 시판론이 불타고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예정이 없는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정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만든 있었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사로 나가는 것도 기획 임명이고 이번에 조기에 이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만들어서 온 것도 기획 귀국이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바로 나가지 않고 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대사가 현지에 그렇게 비워놓고 무슨 대사의 직무를 하느냐. 보통은 1년에 2번 이상 오기가 힘들어요, 대사들이. 그런데 저렇게 가자마자 충분히 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임명했다 뭐 이건데 저렇게 가자마자 비워놓고 그럼 대사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중요한 업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일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검찰에 가서 나 조사해라 했을 때 검찰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급하신 모양인데 검찰은 수사 일정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
소위 하범이라 그러죠. 그런 피의자들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증거들을 충분히 진술 및 증거들을 조사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핵심 피해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당사자가 지금은 공수처 나를 수사하라고 호주 대사가 와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시다시피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거든요. 경로해서 갑자기 자기가 결재한 것을 바꿨던 그 경로했던 당사자, 우리는 뭐 대통령이라고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단장이 얘기를 했고, 그 매개고리의 정점에 요 이종섭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공수처 핵심 피의자고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데 대사로 임명해? 그거는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엄청난 부담을 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귀국해서 나 수사해? 권력에서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이거 빨리 국회에서 수사받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공수처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지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 네.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총선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뭐 공천과 관련돼서 가장 지지율이 출렁였었죠. 소위 사천 논란 36.6, 일부 후보자의 막말 논란 15.7,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 10.6,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기타 다른 이슈들입니다. 역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 공천 잡음, 그 후폭풍들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저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분명히 당시에 내렸어요. 네.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엄청나게 타오르면서 이것이 지속성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나 저것은 결국은 총선 이후에 민주당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선 이후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도 보지만 다 당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정권의 문제지만은 국민들이 견제해야겠다고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이런 소재인데 저건 공천 문제나 후보자의 막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부 문제고, 또 하나는 후반기에 가면서 국민의힘 공천 문제나 막말 후보 사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저것을 희석시켜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저 가운데서도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기보다는 현상인데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역할을 잘해줬으면 저런 현상이 나왔을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집권 세력의 소위 말해서 정권 견제해야 된다라고 맞서는 그런 이제 본진이라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특전사라든가 유디트라든가 이게 뭐냐면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먼저 뒤에 이제 본진의 이 활로를 뚫거나 혹은 주요 시설을 폭파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이 선발대 역할, 이런 선봉장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론을 기준으로 보면 본진과 특수부대가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쌍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 얘기가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이 조국 혁신당의 저 돌풍으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찍기 위해서 와서 그분들이 조국 혁신당 찍고 국민의힘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하나의 이제 시너지가 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후보자 막말 논란뿐 아니라 최근에 좀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 리스크,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도 소위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을 패러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좀 조마조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최근에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된다, 이제 머슴의 정권을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탄핵과 관련된 그런 암시하는 듯한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총선까지 마지막 남은 거는 네. 공천받은 사람들이나 각 지역구 후보들은 이미 검증 및 사고 날 거 다 나고 뭐 막말, 사퇴, 네. 번복 뭐 다 났거든요. 네네. 이제 남은 거는 대표 리스트, 리스크, 네. 리더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발로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올 것이고요. 예컨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협착을 하면서 다급함을 느끼는 발언이 종북 발언 같은 거예요. 예. 종북 발언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선도 박근혜 대통령 PK, 그래서 보수층 결집을 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프가 그렇고 그다음에 소극적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들이 네네.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PK 지역, 부울경 지역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럴 때는 안방부터 다져놓는 건데 그거는 다급해졌다는 이제 반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 발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그래서 리더의 리스크가 이제 마지막 남은 리스크인데요. 이것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정도의 야당 대표의 그런 리스크가 발현이 될 거냐. 또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는 여당 대표나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 내지는 메시지 미스가 나올 것이냐. 네. 그럼 아무래도 같은 어떤 리더들의 메시지 리스크라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을 붙이게 되는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조국 대표의 발언 강도가 상당히 세졌죠. 그러면서 뭔가 좀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네. 메시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네. 하는 메시지, 민주당이 하는 조국 혁신당 관련된 메시지가 포지티브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을 더 세게 얘기한다든가 혹은 또 몰빵론 같은 게 그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하고 공조 내지는 시너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혹은 네거티브하게 조국 혁신당을 공격할 수 없고, 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지를 해도 매우 포지티브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 공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수 없는 관계다. 예.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심판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몰빵론이라든가 아직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많이 안 알려져서 네. 조금 그런 것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지티브한 발언이면서요, 관통하고 있는 이제 정권 심판론의 그 물결을 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 해석되어지죠. 네, 최수홍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TK를 훑으면서 만났습니다. 한 30분 만났다고 하는데 뭐 경제 위기, 의대 정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좀 박 전 대통령이 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의 만남?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네네. 혹은 필요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의 최소한이거든요. 최소한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가 저거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론이 조금 올라갔다가 예. 잘못하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굉장히 저게 불덩어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걸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그걸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그야말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의사들이 있거든요. 전공의들이 예, 있고 예. 의대생들이 있고 여기는 한 명도 증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설령 증원 숫자 가지고 이거를 뭐 양보하고 조정하는 걸로 극적 타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400명을 문재인 정부 때는 400명 하자 그랬는데도 아주 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걸 1000명을 할 겁니까? 뭐라 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의사단체나 의사들 내부에서 만약에 뭐 1000명 하자 이렇게 합의해 놓으면 그 안에서 좋다라고 그렇게 의견 통일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못 모르고 저거 건드렸다가 네. 이제 돌파구를 당하고 협의해서 좀 하라는 이런 걸로 좀 우회로를 찾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협의체 정도를 만드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괜히 건드려 놓고 예, 국민들이 거기서 네. 거기에 또 잘한다고 호응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예. 무능과 무지와 이런 것을 같이 입증하는 계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껴든 경우가 되기 예. 때문에 저거는 전략적으로는 아마 조금 후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예방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언론사 기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과 조국 범죄 혐의 망각을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 예방 똑같이 비판받을 수 있지 않냐. 국정농단 수사를 또 했었기 때문에 바뀐 게 있느냐 입장이. 한 위원장은 박근혜가 이재명처럼 이 나라 장악하겠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교가 되냐. MB도 찾아갈 계획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 위원장 말대로 저기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검사 스타일 검사의 메시지로 네. 원래 집권당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국정 지원해 주십시오. 여당이 힘이 있어야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원론이 이제 기본 아니에요. 네. 이거는 포지티브하면서 좀 방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이 됐어요. 네.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화살을 지금 정권 심판론이 불타면서 고스란히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스타일로 정치하다가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경우인데 저 발언은 검사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라를 말아먹네 뭐네 할 그런 계제가 안 돼요. 네. 아직 유죄가 나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범죄자로 단정을 하고 유죄로 단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는 경우하고 어떻게 똑같냐라고 항변하는 저 발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똑같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미 유죄를 받고 네. 그것도 대통령이 지낸 사람이고 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저거는 검사의 시각도 아니에요. 네. 법조인의 시각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한동훈식의 견강부의 아전인수 이런 이제 어법이 또 공격적인 어법이 지금 상황에서도 저렇게 작동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한 위원장한테도 안 좋고 예. 별로 국민의힘 선거에서도 안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이른바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퍼주기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얘기를 했고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재명 대표. 저게 포퓰리즘일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저 정책은 저거는 정신 좀 차린 것 같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대학 등록금 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출산 극복 차원의 네네. 이제 한 정책일 수 있는데 뭐 저것만으로 극복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여야가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게 이제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 저게 이제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거예요.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긴축을 하기 위한 수단이 균형 재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자 재정에서 마구 풀고 이런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는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인데 이 목적은 이게 이제 무색해지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풀면. 네. 그래서 적자 재정은 안 돼요. 그러면 균형 재정이에요. 균형 재정은 뭐냐 하면 가계부 똑같죠. 수입만큼 지출한다. 지출이 더 많지 않게 한다. 근데 이 수입에 작년에 60조가 펑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 돼버리고 내용은 긴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적자 재정하면은 모르는데 이게 긴축을 하면서 적자 재정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는 뭐 지역화폐로 저거 지급하자는 거는 좋은 정책이지만 민주당도 이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생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